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눠주실 박재식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꽂혀 있는 거군요. 네, 소개받은 곽재식입니다. 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향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고향에 오게 돼서 이런 좋은 행사에서 참가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네. 예. 아, 저도 곽재식 작가님 고향이 부산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 저 그렇군요. 원래 알고 지낸 지 좀 됐는데. 네. 네. 별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오면 가면 이제 일 때문에 뵙고 그러는데 그 고향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숟가락 좀 얹을게요. 저는 고향이 부산은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아,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도 헷갈리는데 네, 대연동에 살면서 남천국민학교 입학했었습니다. 혹시 후배님 계실지 모르겠네. 예, 1학년 마치고 부산을 떠났죠. 그 박재식 작가님은 혹시 터미네이터 1편 네. 전에 보셨어요? 아, 물론이죠. 어. 극장에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이번에는 그럼 제가 1승인데 네. 저는 이거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아. 라떼 인증해서 죄송합니다. 제 기억에 정말 재밌게 보셨겠어요. 아,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재개봉관에서 지금같이 멀티플렉스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는 제 기억에 아마 85년인가 6년에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그 1차로 큰 극장에서 단관 개봉을 하고 이제 지역의 2차 재개봉관으로 넘어왔을 때 거기서 아마 한 그 두 편 동시 상영할 때 이걸 본 것 같은데 예, 제 기억에 그때 전설적인 영화 두 편을 그때 본 것 같아요. 이거 하고 그 영웅 본색. 오. 네, 그걸 이제 극장에서 본 세대인데 하여튼 라떼 얘기해서 본색하고 같이 보셨으면 약간 나와서 좀 돌아다니는 게 온 걸 보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하여튼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네.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터미네이터 1편 오늘 극장에서 보셨는데 그 전에도 이미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아마 극장에서 보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도 오랜만에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감흥이 남다르고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로 인해서 오늘날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탄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봐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40년 전 영화라 치면은 그래도 좀 연출이 세련됐다라고 할 만한데 여기에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이 딱 한 장면 한 군데만 나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전 모릅니다만 네. 추측하기로 네. 지금 미래 장면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이럴 때 쓰지 않았을까요? 아, 정답 아닙니다. 아, 어디지 그러면? 어디지? 그 로봇의 눈으로 본 시야 있었죠? 붉은색 화면. 그것만 컴퓨터 그래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정지 화면을 촬영하고 살짝 움직인 다음에 또 촬영하고 또 살짝 움직인 다음에 촬영하는 이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옛날식 촬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그때 1984년 당시 기준으로도 사실은 저예산 영화였어요. 네, 그냥 그 당시는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그렇고 마이클 빈도 그렇고 린다 해밀턴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은 약간 좀 B급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 터미네이터 1편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겠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어마어마한 이제 제작비를 투자받아서 1992년이었죠. 터미네이터 2 거기서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컴퓨터 그래픽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극장에서 정말 지금 한국에서는 이 터미네이터 1편 진짜 전설의 시장인데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 말씀하셨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터미네이터 연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연출했던 게 보자 뭐 피라냐 피라냐 2, 뭐 이런 거. 심지어 네. 피라냐 2는 처음부터 감독도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렸다가 뭐 다시 긴급 투입됐다가 뭐 좀 뭐 그렇게 네. 그러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영화를 찍어보자라고 해가지고 맡은 게 아마 이 영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그렇게 대배우가 아니었고 그나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뭐 야만인 코난, 뭐 코난 더 그렇죠. 바버리언 뭐 이런 네. 히트작이 한 편 정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뭐 연기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냥 몸으로 좀 이렇게 웃긴 뭐 이렇게 하는 힘으로 때우는 약간 그런 사람 아닐까? 그래서 좀 이렇게 회의감 갖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나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 그렇죠. 이 사람을 들이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유명한 배우 나오는 영화라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이 영화였는데 뭐 전설적인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당연히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제일 유명하니까 처음에는 좀 더 이제 주인공 티가 나는 이 착한 역할, 카일 리스 역할, 사라 코너를 보호하는 역할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에 맡겨가지고 그 주인공으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이렇게 대본을 보고 얘기를 하더니 나는 터미네이터 역할을 오히려 하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네. 본인이 직접 주장을 해서 그거 약간 악역인데 그거 해도 되냐고 우리가 당신 영화로 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영화 결과를 보면 네. 누가 봐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예. 그 터미네이터 역할을 한 게 정말 딱 맞아 떨어졌죠. 신의 한 수였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비하인드가 또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미국 출생이 아니에요. 그 오스트리아 출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대사가 보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맡은 이 터미네이터가 대사가 제일 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이 터미네이터 역을 더 선호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력도 좀 떨어진다는 비평도 있고 비판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연기력이 떨어지면 요즘도 이제 시체말로 로봇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로봇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로봇 연기가 아주 잘 딱딱 들어맞았죠. 로봇 연기를 하면 이거 연기 잘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출연을 해가지고 딱 들어맞았고 오늘 이렇게 큰 화면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많이 느낀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잘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봐서 이제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군데군데 이런 연출 같은 게 잘 된 것도 참 많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보면서 많이 좀 들어왔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1984년 장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래에서 각자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처음에 떨어지면 약간 이렇게 고지대 높은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전망 좋은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약간 깝죽거리는 그런 그 악당들 두 명, 양아치들 두세 명 처리하고 옷을 뺏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가서 보면 이제 파괴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름다운 LA의 야경이 쫙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걸 위해서 이제 딱 내려다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인상만 봐도 한 30초 정도 되는 그 장면만 봐도 이 놈이 엄청 강하구나. 그리고 약간 얘가 나중에 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세상을 다 지배하겠거니 같은 그런 느낌을 은근히 이렇게 복선처럼 네. 내던져주는 그런 느낌을 딱 깔고 시작하고 대조적으로 카일 리스는 처음에 도착하면 LA 시내의 이상한 뒷골목 같은 데서 떨어지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지 뭐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상대해가지고 겨우 옷 주워 입고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경찰들한테 쫓기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뒷골목에서 뛰어다니면서 경찰들한테 쫓기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봐도 저 사람 뭔가 억울하게 계속 헤매겠네. 그리고 약간 약자 입장이네. 네. 시작한 지 한 3, 40초 만에 이제 느낌으로 그걸 딱 느끼게 되거니와 그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 저렇게 서로가 오해를 하고 저렇게 꼬이는 과정에서 결국 좀 망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은근히 이렇게 복선으로 실어주는 시작하자마자 그런 거를 구구하게 말로 설명을 안 해도 느낌으로 전해주면서 시작한다. 이런 점만 봐도 연출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그 알고 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감독으로 대성할 분이 연출을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40년 된 영화라고는 하지만 오늘 보셔도 거의 지루한 장면이 없잖아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스릴이 넘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확실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때부터 어떤 그 비범한 연출력이 있었다. 제작 자본하고 연출력은 또 별개니까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영화는 지루하게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영화의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인데 제작자가 여기 보면 게일 앤 허드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자막에 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게일 앤 허드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헤어지죠. 또. 그렇죠. 네. 바로 얘기하시네 또. 네, 그래서 게일 앤 허드가 나중에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그렇고 다른 SF 영화에서도 좋은 기획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터미네이터 1편 때문에 뜬 사람이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영화계에. 게일 앤 허드 제작자, 프로듀서죠. PD. 이 사람도 그 뒤에 헐리우드에서 큰 손이 되는 뭐 그런 또 배경이 있고요. 자,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SF로서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간 여행에 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AI 로봇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아마 터미네이터 2편에선가 구체적으로 딱 날 그 해 연도가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스카이넷이라는 이 그 국방 방위 컴퓨터, 미국 국방 그 노라드 북부사령부인가 여기 영화에 나왔던 거기서 만든 스카이넷이라는 컴퓨터가 인간들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개시하는 게 1997년 언제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그것도 우리한테는 과거인데 오늘 1편을 보니까 카일리스가 출발한 그 시점이 2029년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5년밖에 안 남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곽재식 작가님하고 좀 주로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정교한 로봇, 심지어 영화 안에서는 계속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그러면 이제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이보그는 우리가 로봇이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예민하게 짚어보자면 사이보그라는 말이 좀 이제 틀린 말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그냥 로봇이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약간 좀 신선한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야지 더 있어 보이겠다 그런 생각 좀 한 것 같아요. 스타워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로봇이라고 하면 되는데 꼭 뭐 드로이드 이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사이보그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게 사실은 더 클 텐데 굳이 이제 영화 입장에서 조금 변호를 해보자면 흔히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많이 떠올리는 건 이제 사람이 기본인데 사람의 몸이 어디가 뭐 부족해서 혹은 뭐 더 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는 뭐 일반 팔 대신에 기계팔을 달고 있어서 힘이 더 세다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 영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변호를 해주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체와 객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기계들이 개발한 거니까 기계가 중심이고 기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나는 겉모습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껍데기를 생체를 개발해가지고 살을 키워서 사람처럼 이제 입힌 그런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이보그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면 뭐 그런 대로 뭐 갖다 붙일 수 있을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또 영화 설정에도 보면 그 유기물이 아닌 물체는 이 시간여행 장치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뭐냐? 걔도 기계 아니냐 그랬더니 걔는 생체 조직으로 완전히 감싸져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카일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보그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다가 기계를 입힌 거,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인 건데 이 영화에서 좀 무서운 발상이 뭐냐면 방금 곽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기계 몸체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미 SF가 아니라 현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인공 배양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처럼 인간처럼 살아있는 어떤 생체 세포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로봇의 기계 몸 위에다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사이보그인 거죠. 생체와 기계의 결합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사이보그를 만들 수 있는 접근도 가능하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발상을 이 터미네이터 1편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꽤 일찍 제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어떤 이제 문제 내지는 화두를 주냐면 다른 우리 몸의 다른 부분 뭐 의수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인공장기 같은 건 얼마든지 이제 기계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지금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설립을 해가지고 인간의 뇌세포를 이 인공 뇌신경 세포로 대체하거나 또는 컴퓨터와 인간의 두뇌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의 두뇌가 인공 뇌신경 세포로 대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비율이 50%를 넘어간다면,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인공 뇌신경 세포가 원래 인간 뇌세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더 어떤 기계적인 논리라든가 기계적인 사고방식에 더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스파이더맨 2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왜 닥터 옥토퍼스라는 악당이 캐릭터로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닥터 옥토퍼스도 원래는 사람, 과학자인데 자기 등에 이식한 기계팔하고 기계팔의 그 제어 컴퓨터가 이 과학자의 뇌하고 연결되면서 이 과학자의 뇌를 지배를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악당이 되는 뭐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보그라고 하는 이런 설정도 어떻게 보면 이 터미네이터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달리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문제 제기도 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박 작가님 어떠셨어요? 그렇고요. 저는 또 뭘 좀 느꼈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계의 위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요즘 인공지능 시대니까 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제 거의 이제 뭐 지겨울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이거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출발했나라는 느낌 좀 받았던 게, 마지막에 이 영화의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공장이죠. 공장에서 결전을 벌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영화도 이제 보면 공포 영화의 그런 흐름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공포 영화에서는 항상 더 라스트 걸 뭐 이런 게 있죠. 항상 마지막쯤이 되면 악당하고 맨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여성 한 명, 둘이 결투하는 걸로 항상 공포 영화들은 그렇게 끝나는 게 많습니다. 이 영화도 사실은 그 흐름으로 따라간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워낙 액션이 강한 영화다 보니까 막판의 결전 장면, 최후의 결말 장면에서 둘만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약간 좀 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연출진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면 사람은 2명 아니면 뭐 카일리스, 쓰러져가는 카일리스까지 포함해도 세서 최소한 3명 정도 나오지만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이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자동화된 기계들이 막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면 뭔가 시끌벅적하고 움직이는 게 많이 나오는 액션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넣은 느낌인데, 한편으로 보면 터미네이터가 딱 등장한 그 마지막 결말 장면에 그때는 이제 터미네이터의 모습도 거의 이제 피부가 다 파괴돼가지고 그 해골 같은 뼈대만 남아있는 거의 진짜 기계 같아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주변에도 막 기계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 뭘 만드는지는 알 수 없는 자동화된 공장에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버튼만 다 눌러 놓으면 자동으로 막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무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에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미 이런 80년대지만 이미 이런 자동화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이제 곧 올 것 같은 느낌 아니냐라는 거를 그 마지막 결전 장면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영화만 해도 84년 영화니까 80년대 초라서 그런 게 조금 덜한데, 80년대 할리우드 영화 보면, 특히 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 일본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고 일본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미국이 일본한테 지겠구나 뭐 이런 게 드러나는 영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면 무슨 뭐 라이징 선, 뭐 리틀 도쿄, 뭐 아메리칸 닌자 그런 영화들 되게 많은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거의 전 단계가 은근히 보이는 것이 80년대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일본 자동차 산업한테 되게 뒤지고 있다. 일본이 산업적으로 전자제품도 더 잘 만들고 기계도 더 잘 만들어서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한테 다 잡아먹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 게, 일본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로봇 같은 거를 공장에 되게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일본은 뭐 이런 뭐 노동조합 문화 이런 것도 더 약해가지고 그런 거를 과감하게 배치를 해서 자동화된 설비로 전자제품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니까 미국보다 더 잘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자동화된 기계를 다 도입하면 옛날 방식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디서 일하느냐. 그런 게 80년대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의 그런 경제 다툼하는 그 와중에 좀 많이 불거져 나오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얻은 측면도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아유 이거 장난하지 마 그런 이상한 첨단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이제 주인공 사라 코너가 얘기하니까 카일 리스가 지금은 못 만들지만 40년 후에는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 배경이 1984년이니까 40년 후면 딱 지금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만들어지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어떤 경제라든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터미네이터처럼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곽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1980년대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를 이제 좀 짐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배경이나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저는 영화를 보다가 하나 이제 좀 소소하지만 웃겼던 장면 하나가 경찰서에서 카일리스가 취조를 당할 때 그러면 미래에는 무슨 신무기 같은 거 광선총 같은 것도 뭐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영어로 레이건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찰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피식 웃는 장면이 나왔는데 혹시 왜 웃었는지 짐작이 가세요? 예,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발음이 같잖아요. 레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런 경찰서에 있는 아재들은 꼭 그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미국 경찰들도 아재들은 아재 개그를 그렇게 한번 치면서 웃는 거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80년대 풍경으로 이건 이제 요즘 영화로는 이렇게 연출 못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아무도 안 쓰는데 저 때만 해도 유선 전화를 다 사용을 했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안 들고 다니니까 집에 있는 전화에 누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으면 그걸 이제 녹음을 해주는 자동 응답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응답기가 전화를 대신 받으면 그 소리가 뭐라고 대화하는지 이게 스피커로 울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한 10년만 이게 영화가 배경이 더 늦었으면 다들 휴대전화 들고 다니면서 자동 응답기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와가지고 그 주인공의 친구를 살해한 다음에 자기가 제대로 살해를 했다라고 그냥 떠나버렸을 텐데 자동 응답기가 하필 그때 돌아가면서 사라 코너가 전화를 해가지고 피해라라고 하니까 저희가 사라 코너가 아니고 딴 애가 한 명 더 있나? 터미네이터가 눈치채고 그걸 이제 추적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마침 그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자동 응답기라는 게 살아 있어가지고 이 터미네이터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구나. 뭐 그런 것도 좀 웃기게 보았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레트로니즘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 워크맨도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유선 전화기도 그렇지만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두툼한 이 전화 번호부. 사실 요즘은 개인정보라 그래가지고 개인들의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뭐 여기 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전화번호부 이렇게 두꺼운 거에 보면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 그래서 꼭 뭐 자기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 좀 한번 찾아보고. 맞아요. 정말 할 일 없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웃긴 이름 있는 사람 뭐 이런 그렇죠. 사람끼리 막 찾아보고. 그걸로 뭐 장난 전화하는 그런 직구진 친구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고 보니까 그때 뭐 잠시 뭐 폰팅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 통하면은 막 그걸 가지고 서로 전화로 막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시대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곽 작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시대 배경이나 제작 당시의 시대를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만 늦게 설정했어도 지금 이 영화에 묘사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터미네이터가 금방 표적을 찾아서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연출이 가능했다. 확실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간 여행이 과연 2000년대 중반도 되기 전이죠. 2029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그때쯤이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2000년대가 거의 되기 처음 정도에도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정교한 로봇이나 사이보그 로봇을 만드는 게 가능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024년이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타임머신도 없고 저렇게 터미네이터처럼 정교한 그 로봇
사이보그 로봇도 아직 없죠. 예, 그럼 실제 현실에서는 과연 이런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또 언제 가능할까요? 로봇은 의외로 좀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있는 터미네이터는 말하자면 연결될 수 있는 서버나 클라우드 같은 게 없이 자기 혼자만 1984년에서 돌아다니는데도 저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능을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의외로 저기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기능을 보여주는 거 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에서 물론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를 해서 그런 게 실제 원인이겠습니다만 만한 터미네이터가 이 말투나 목소리가 되게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예, 로봇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로 나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뭐 우리 뭐 많이 쓰고 있는 뭐 챗GPT 뭐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작동하는 음성 합성해서 말하는 거 보면 여기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대화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저렇게 짤막짤막하게 뭐 끊어가지고 말하지 않고 더 훨씬 자연스럽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거니와 영화 속에 보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딴 사람들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속이고 주인공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주인공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각급 뭐 이런 그 기관 같은 데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즘 음성 합성을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네. 보이스 피싱을 할 때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 전화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해가지고 네. 괜히 거기다 대고 뭐 여보세요? 전화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이런 말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때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네. 당신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다음에는 그 당신 목소리로 당신 가족이나 이런 데 전화 걸어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게 가능하셔서. 예, 그런 거가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정부 기관이나 뭐 경찰 이런 데서 그 주의하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그걸 보면 터미네이터가 사실은 그 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속여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상당히 그런 기계적인 거, 인공지능적인 거에서는 지금 뭐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하고 보면 한 시간차가 10년, 20년 나는 것 같긴 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비슷한 기능으로 많이 갖고 지금 상당히 따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비해서 시간여행? 시간여행은 아직은 좀 얼토당토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렇게 막 사람 한 명을 멋지게 시간여행을 보내는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어느 정도 실험 가능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뭐 마땅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여행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야말로 상상 속의 이야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도 혹시 유심히 잘 들으셨던 분은 요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카일리스한테 당신도 그럼 미래에서 온 거냐라고 했을 때 카일리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possible future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준 거예요. 이미 1편에서. 그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시리즈 뒤에 그 많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시간의 그 흐름이라든가 사건의 그 발생 순서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도 미래는 여러 가지로 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그 카일리스의 대사에서 이미 이 감독이 아마도 영리하게 좀 여유를 준 것 같아요. 곽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여행은 이게 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백투더퓨처 시리즈에서도 잘 묘사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나의 부모님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다고 쳐요. 두 분이 결혼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두 분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이게 벌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는 동시에 다른 평행 우주로의 여행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전혀 검증이 안 된 것이고 그냥 SF적인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
예. 이 영화에서도 뭐 그런 논리적인 모순 생각을 해보자면 꾸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거기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 카일리스가 이제 폭탄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이제 폭탄 만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일리스가 그런 폭탄 만드는 방법을 존 코너한테 만약에 미래에서 배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존 코너는 그 폭탄 만드는 방법을 어머니 사라 코너한테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사라 코너는 그 폭탄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카일리스한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카일리스는 존 코너한테 배웠고 존 코너는 사라 코너한테 배웠고 사라 코너는 다시 카일리스한테 배웠으면 애초에 이 폭탄 만드는 방법을 처음에 도대체 누가 개발한 거죠? 개발한 사람은 없는데 네. 너한테 배웠다 난 너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딘가에서 그게 원조가 없는데 원조가 있는 것처럼 생겨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게 사실은 이 시간 여행 이야기를 할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렇죠. 모순 같은 이상한 점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를 묘하게 약간 감정적으로 잘 끼워 넣어가지고 예. 영화의 앞부분에 이렇게 처음에 슬슬 보다 보면 그래 존 코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버지는 누구일까? 이런 걸 되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주인공이 이제 괜히 이렇게 임신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구구하게 뭐 말을 안 해도 저 임신한 배부른 거 보니까 뭐 이게 아유 장군감이네 뭐 이렇게 옆에서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도 그것만 한 2초 정도 배부른 것만 살짝 보여줘도 그 임신한 게 존 코너구나 라고 사람들이 딱 그 받아들이면서 감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시간 여행의 오류 같은 게 싹 묻혀지면서 감동적인 결말로 딱 연출을 했는데 파고들어 보면 시간 여행에 그런 좀 논리적인 모순은 있으나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감동으로 그렇죠. 잘 덮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또 칭찬해 줄 만한 영화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터미네이터 1편에서 묘사되었던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가 또 뭐 영화 촬영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재미있게 자유롭게 나눠봤는데요. 저희 저 영화제 측에서 또 여러분 관객들한테 또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놓은 어떤 그 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QR 코드 하나 떠 있잖아요. 예, 요거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문자로 직접 저희 이 주최 측에서 보이는 여기 백얼러도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뜨게 지금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드리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때 제일 먼저 답을 올리신 분이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반응이 빠른 분들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QR 코드 촬영 지금 하실 분들은 하셔갖고 다들 접속하시고요. 예. 자,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는 분이 터미네이터 1편 이전이나 또는 개봉할 때쯤, 그러니까 1984년이죠. 유명한 다른 SF 영화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곽 작가님한테 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먼저 생각나는 거를 얘기 드리자면, 1984년에 터미네이터 1편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2년 앞서서 나온 SF 영화 세계적으로 엄청 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혹시 뭔지 진정하실까요? 1982년에 나온 바로 E.T.입니다. E.T. 예. 그리고 또 같은 1982년에 나온 이게 그때 당시 개봉해서는 극장에서의 흥행은 완전히 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SF 팬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안 볼 수 없는 SF 영화계의 명작으로 지금 기억되는 작품이 또 1982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어떤 작품인지 짐작하세요? 82년에 뭐가 나왔죠? 제가 아마 주연 배우 말씀드리면 하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예.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도 1982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E.T.도 1982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84년에 터미네이터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1984년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1979년에 에일리언 1편이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 오래됐죠. 에일리언 1편이 1979년에 나왔고 그거보다 2년 전 1977년에 오늘날의 SF 영화계의 판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원조가 되는 블록버스터 SF 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1977년에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1편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 순서상으로는 아마 에피소드 4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헐리우드 상업 대중 SF 영화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터미네이터 1편이 나오고 2편, 터미네이터 2편부터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1992년에 나오는데 요 90년대 들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갑자기 확 발전을 하면서 터미네이터 2보다 앞서서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둔 그런 또 명작 SF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컴퓨터 그래픽만의 힘은 아니고 연출도 잘한 거지만 혹시 그 영화가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주라기 공원입니다. 주라기 공원이 터미네이터 2 다음에 나왔을 거예요. 다음에. 아 그런가요? 네, 조금 다음에 나왔어요. 거예요. 아 예. 아 저는 주라기 공원 제가 먼저 그 얘기했는데. 거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극장에서 본 게 많은데 아 예. 제가 본 순서가 제가 터미네이터 2편을 주라기 공원에서 먼저 본 기억이 나요. 아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990년대 들어서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이 이제 영화 특수 효과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전 영화들이 특히 SF 이런 거를 보면 그런 화려한 상상력을 컴퓨터 그래픽 안 쓰고 어떻게 과연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줄까 네. 그런 게 좀 신기하고 재밌는 맛이 있어서 그 이전 영화 보는 또 맛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1편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이전에 만들어진 스펙타클 SF 영화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대표작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톱모션 기법으로 이 정도까지 긴장감 넘치게 또 설득력 있게 묘사를 잘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주차식에서 준비한 그 퀴즈 관련된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의견 같은 거. 무표정한 터미네이터 연기도 인상적이고 적절한 음악도 좋았다. 예, 음악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나요? 그 퀴즈 같은 것들 여기서 내주시면 네. 예. 터미네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뭘까? 예, 이거는 벌써 저기 한 세 분 정도 올려주시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올려주세요라고 사인을 드리면 이제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 올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인상 깊은 장면 뭐라고 하시는지 자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예. 먼저 올려주신 분은 라스트 씬에 폭풍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그렇죠. 장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이 머리 잘 쓴 게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폭풍우가 오고 있어요. 이러면 썰렁하기도 하고 아예 괜히 폼 잡으려고 하네. 기억에도 잘 안 날 거 이럴 텐데 괜히 거기서 그 멕시코 어린이가 스페인어로 먼저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굳이 뭐라고 말하니 통역을 한번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폭풍우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괜히 이렇게 시간을 살짝 끌면서 더 약간 기억에 남게 더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걸까 관객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폭풍우가 오고 있다고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괜히 좀 더 기억에 남고 더 진지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먼저 올려주신 분 중에 진짜 이거는 이제 명대사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터미네이터의 대사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이거고 그 대사를 아까 영화에서 직접 나오는 걸 보면서 객석에서 약간 반응이 나오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바로 I'll be back 이거였죠. 경찰서 때려부시러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 남기고 딱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처음 등장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아마 여기 오른쪽 위에 그 최라고 하시는 분이 올리신 터미네이터의 붉은 눈에 불이 꺼졌을 때 이것도 명장면이죠. 예. 영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불사조처럼 터미네이터가 또 일어나고 그것도 이제 공포 영화에서 항상 그러시면 또 일어나고 상반신 하반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제는 끝났겠지 싶었는데 얘가 또 상반신만 가지고 또 질질 끌면서 끝까지 사라 코너를 진짜 터미네이터죠. 이것도 복선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시각적인 연출이 좋은 게 네. 이게 악당이 기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지 죽었다라는 거를 좀 표현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죽은 모습이 딱 티가 나가지고 죽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기계니까 뭐 기계가 잠시 멈춘 건지 뭐 진짜 파괴된 건지 뭐 마땅히 보여줄 방법이 없는데 한 중반부터 이제 특유의 그 빨간색 전원이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이 이 터미네이터의 생생한 그 표상으로 계속
계속해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예. 마지막에 터미네이터 눌려가지고 그 불이 빨간 불이 싹 꺼지면 예. 아 이제 갔네 이제 진짜 끝이네. 딱 관객이 딱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뭐 굳이 무슨 뭐 거기 무슨 뭐 연결해가지고 아 이제 제 꺼졌어요 그거 확인 안 해줘도 예. 불만 딱 꺼지면 그 인식하게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참 연출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핑핑이님이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여기 또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겨주신 메모가 저희도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 것도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라 코너가 임신한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잠시 멈춘 다음에 녹음기로 아들 존 코너한테 메시지를 남기면서 카일리스를 추억하는 장면이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자신이 앞으로 맡아야 될 운명 존 코너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직시하게 된 장면 같아서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 의견을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의견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의견들에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 중에서 한 분을 꼽으라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저 영어로 초이 쓰신 분 터미네이터의 붉은 눈이 불이 꺼졌을 때 요 의견을 주신 분으로 하겠고요. 어떤 분이시죠?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저기 끝나고 주최 측에다가 뭐 내놓으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다음 퀴즈로 또 한번 넘어갈게요. 예. 저는 그 장면도 사실 좋아요. 그 예. 중간에 보면 터미네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예. 약간 잔인한 장면인데 예. 칼로 팔을 열어가지고 아, 그렇죠. 안에 이렇게 기계 장치 까닥까닥하면서 수리하는 장면 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팔다리 좀 뻐근할 때 예. 나도 좀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 예, 예. 그 장면 기억 남습니다. 자, 예. 두 번째 질문이 카일은 미래에 몇 년도에서 1984년도에 도착했을 건데 이것도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때 올리셔야 되는데 이미 많이들 올리셨네요. 죄송하지만 무효입니다. 자, 지금부터 올리세요. 막 올라오면 이러면 헷갈리는데? 네, 잠깐만 스톱해 주시고요. 이거 큰일 났네. 지금 2029년, 2027년 그리고 뭐 2030년으로 올리신 분도 많은데 정답은 2029년이었죠. 예, 카일리스가 거기 출발한 미래 연도가 202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9년을 올려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좀 나중에 올리신 분이고 중간 정도가 이제 그 제가 신호 드리고 나서 바로 올리신 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갑자기 동시에 여러분이 올리시는 바람에 저도 지금 놓쳤거든요. 여기 지금 저기 날짜까지만 표시가 되고 초까지는 안 표시가 돼서 요거는 제가 부담을 곽 작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어떤 걸 찍으시죠? 잘못된 시간에 오셨다고 하셔도 이분 뭐 타임머신 타신 걸로 인정을 해드려서 이분 닉네임이 약간 타임머신 탄 듯한 닉네임인 분인 걸로 고르겠습니다. 예. 줄리어스 시저. 오, 예. 예, 과거에서 오셨군요. 아, 그러네요. 예. 줄리어스 시저님 2029년 정답입니다. 어느 분이세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따가 주최식분하고 미팅하셔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아직 올리지 마세요, 답.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를 찾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전화번호보다, 요건 OX 문제입니다. O냐 X냐 올려주세요. 너무 쉬운데 주최 측이 이렇게 내달래요. 아, 예. 이것도 이제 안 올리셔도 되고요. 다들 이제 O라고 올려주셨고 요거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까 보면은 요 앞에 문제도 답을 올려주셨는데 타이밍상 아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놓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올려주셨던 분 중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저 의미로 그냥 찍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하님도 계시고 핑핑이님도 계신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을 하면 좋을까요? 혹시 저 두 분한테 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최 측? 가능해? 좋습니다. 그럼 핑핑이님하고 우하님 이 두 분, 손 들어보실래요? 어느 분이세요? 예, 여기 두 분이시네. 자, 여자분 두 분. 예, 당첨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를 찾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전화번호부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사라 코너의 수첩, 다이어리도 사실은 또 이용이 됐죠. 자기 엄마의 주소가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터미네이터가 챙겼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엄마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사라 코너를 또 소재 파악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예. 정보화 시대가 되기 전 1980년대 얘기니까요. 예. 요즘 같았으면 아무리 터미네이터라도 이거 암호를 스마트폰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내용 확인을 못 해봤을 텐데. 야, 요 다음에 하나 더 있던가요?
아, 이제 끝인가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얘기만 주고받고 퀴즈만 진행을 했는데 시간은 지금 거의 다 쓰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곽재식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또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예. 아, 여기 저기 올려주시겠어요? 여기요. QR 코드 이거 통해서. 예. 아까 그 시기에 나왔던 다른 SF 영화는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인 주신 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는 84년 영화를 보고 진행은 완전 첨단 방식으로 진행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2024년이니까요. 아, 요건 이제 질문은 아니고 육님이 올려주신 건데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하고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기 육님 어느 분이세요? 아, 저 맨 뒤에 계시네. 예, 끝나고 작가님하고 사진이라도 찍으세요. 예, 사인이라도 받고. 예, 예, 예. 야,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예, 편하게. 영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뭐 작가님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제작자 그 네.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귀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영화 촬영 현장이 가면 네. 감독이 말 그대로 감독 디렉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독이 유일하게 약간 자신을 낮추게 되는 대상이 있다면 사실 좀 제작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기의 미래의 여자친구가 이제 제작자로 있는 그 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지. 네. 뭔가 이런 강인한 여인상, 아, 그죠? 네. 미래의 기계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사람. 어. 그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 제작자도 또 각본을 또 참여했거든요. 예. 자신을 그걸 좀 투영을 해가면서 이거 뭐 제임스 카메론 내가 좀 키워줘야 되겠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면서 예. 이런 각본이 탄생한 것도 아닐까. 네네. 사실은 이런 식의 더군다나 이런 로봇하고 싸우는 SF 이런 데서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 역할을 많이 맡고 있고 여성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이런 영화가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드물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정확하게 성공시켜가지고 굉장히 걸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원인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의견 올려주셨는데 김태성님께서 작가님 신작 소식 없나요?라고 올려주셨어요. 제 신작은 이제 항상 나옵니다. 항상. 예. 금년에도 제가 출판사에 지금 이미 원고를 다 넘겨놓은 책만 벌써 4권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내놓는 찍는 대로 이제 책이 나올 예정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타이밍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기다리시면 소식이 곧 들으실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본인 입으로 이제 다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요. 사실 우리나라 SF 작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게 뭐냐면 곽재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닌가요? 뭐 천리마 속도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만큼 빨리 쓰는 그 지필 속도를 일컬어서 1곽재식 속도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SF 작가님들은 그들끼리 얘기하기를 작품 어느 정도 속도로 쓰세요. 그러면 저는 뭐 한 0.1 곽재식 속도요.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아니고 진짜로 통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뭐냐면 정말로 곽재식 작가님이 책을 내는 이 속도를 보니까 1 곽재식 속도를 넘어가요. 본인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 더 지금 더 빨리 책들을 계속 많이 써서 내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곽재식 저 작가님 기계인 거 아닐까요? 사실은 AI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책 잘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명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 째고 아니. 싶다면서요?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늦은 시간인데 영화 보고 또 곽재식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자리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재미있는 시간 이렇게 진행해주신 곽재식 작가님한테도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쓰는 기회 없으시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